제발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기 아빠 좀 찾아주세요. 30살 즈음 젊은 여자의 애타는 목소리가 귀성인파로 북적이는 설날 기차역 대합실을 울렸습니다. 1999년 1월 아침, 경기도 수원역 대합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여보,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불과 5분 전 그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잠시 얘기 중. 너랑 준호 먼저 타. 난 다음 기차로 따라갈게. 갑자기 도착한 문자에 혜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간 지 고작 몇 분, 이 넓은 역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그 친구가 누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모순된 메시지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아기를 안고 흡연구역, 주차장, 택시 승강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냉정한 안내 멘트만 돌아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20년 뒤 혜진과 준호 앞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설날 아침, 기차역 대합실은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색빛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대합실 한편에서는 삐삐를 들여다보는 젊은 남자가 보였고 공중전화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노란색 보조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돌이 될 무렵인 아들 준호가 탄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흰색 캐리어는 남편 정우가 끌고 있었고요. 혜진은 유모차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입 근처에 놓여 있고 포근한 담요가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혜진은 준호의 보드라운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도 유모차 옆에 쪼그려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 참 곱게도 잔다. 정우가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혜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 잠깐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정우가 캐리어 손잡이를 혜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검은색 점퍼깃을 세우고 대합실 밖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보조 가방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아직 20분 정도 남았으니 정우가 돌아오면 여유롭게 탑승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모토로라 플립폰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특유의 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고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친구 만나 잠시 얘기 중. 너랑 준호 먼저 타. 난 다음 기차로 따라갈게. 혜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오랜 친구. 담배 피우러 나간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니. 정우에게 오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혜진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유모차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대합실 출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혜진은 유모차를 밀며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지만 정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흡연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정우는 없었습니다. 혜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왜 꺼져 있어? 혜진은 다시 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합실을 가로질러 반대편 출구로 갔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보, 정우 씨. 혜진은 목청껏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안내방송 소리만 들릴 뿐 정우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유모차를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준호가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꺼내 아기 입에 물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혜진은 준호를 달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무원 유니폼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사라졌어요. 문자만 남기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그동안 제가 아기랑 짐 봐드릴게요. 영무원은 혜진을 역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혜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무원은 혜진에게 의자를 권하고 따뜻한 물을 한 컵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경찰 오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유모차 속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젖병을 빨며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왜 전화도 안 받는 걸까? 혜진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끌려간 걸까?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역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혜진도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우가 대합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화면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확히 5분간 공백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정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대에 영상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기술팀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사는 주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진술했습니다. 검은 점퍼 입은 남자분이 누군가랑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요. 대화 내용은요? 글쎄요, 안내방송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어요. 근데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남자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결국 그 사람 따라가시더라고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누군가를 따라갔다니.
자발적으로 간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걸까?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정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시도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기차역 인근에서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무원은 여전히 준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옆에는 혜진의 흰색 캐리어와 노란 보조 가방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돌아오자 영무원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뽑아 건넸습니다. 부인,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무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분명 곧 돌아오실 거예요. 가족을 두고 영영 떠나실 분 같지 않으세요. 아까 아기 보시는 눈빛이 참 따뜻하셨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영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요.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갈 리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연락 오실 겁니다. 영무원의 말에 혜진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무원은 혜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까지 불러줬고 캐리어를 차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혜진은 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김상일입니다.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역으로 연락 주세요. 김상일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상일 씨. 덕분에 정신 좀 차렸어요. 힘내세요, 부인.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혜진은 뒷창으로 김상일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훗날 혜진은 그 친절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준호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차역 근처 사진관에서 인화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준호가 생후 5개월쯤 되었을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가 준호를 안고 혜진이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사진 속 정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왜 우릴 두고 간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혜진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정우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정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경찰에게서 소식이 왔을까?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통장 거래 내역도 멈춰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정우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형사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부인. 아직은. 같은 대답이 반복될 때마다 혜진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직접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 들러 정우의 사진을 여러 장 인화했습니다.
작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 혜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일이라도 실종자 전단지 만들려고요. 남편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인화해 드릴게요. 그리고 복사는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진관 주인의 작은 배려에 혜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전단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정우의 사진과 인적사항, 실종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연락처는 혜진의 핸드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모두 적었습니다. 프린터로 수백 장을 뽑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마트 게시판.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단지를 나눠주며 혹시 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비가 와서 전단지가 젖으면 다음 날 다시 가서 새 것으로 붙였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면 또다시 붙였습니다. 지역 신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기자가 집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했고 며칠 후 신문사 외면에 정우의 실종 기사가 실렸습니다. 방송국에도 제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준호를 돌보며 정우를 찾아다녔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너 좀 쉬어야 해.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연락 오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혜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동네 어린이집에 맡기고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릴 때마다 혜진은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삐삐 계산기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혜진은 여전히 전단지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항상 전단지 몇 장과 테이프를 넣어 다녔습니다. 퇴근길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혜진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새 돌이 지났습니다. 말도 제법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혜진은 준호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곧 오실 거야. 하지만 혜진 자신도 그 말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책꽂이에는 DVD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고 정우가 좋아하던 영화 디스크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성동화,
주간지 같은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잡지를 넘기다가 가족 특집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모두와 함께 등원했지만 준호는 엄마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6살이 되었고 혜진은 여전히 정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바래고 해졌지만 혜진은 새로 만들어 다시 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혜진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혜진의 하루는 변함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준호를 돌보고 틈만 나면 실종자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습니다. 전단지는 이제 동네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낡아버린 전단지들. 혜진은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준호는 엄마하고만 찍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혜진에게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혜진네 옆집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사 오나 봐. 준호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준호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단지를 붙이러 가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혹시 혜진 씨 아니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인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김상일 씨?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5년 전 기차역에서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영무원이었습니다. 혜진을 도와줬던, 준호를 돌봐줬던 그 사람. 세상에 김상일 씨. 어떻게 여기를? 방금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서 이 전단지를 보고 설마 했는데 정말 혜진 씨셨네요. 김상일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남편분은 아직도 소식이 없으신 겁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상일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네, 벌써 5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일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옆집에 사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드님도 많이 컸겠네요. 네, 이제 6살이에요. 그렇군요. 꼭 인사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거 도와드릴게요. 김상일은 혜진의 가방에서 전단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붙여드릴게요. 이 동네는 제가 잘 아니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김상일은 따뜻하게 웃으며 전단지를 챙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상일은 자주 혜진네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으로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에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었습니다. 준호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준호야, 아저씨가 사탕 사줄까? 네. 준호는 김상일을 좋아했습니다. 김상일은 준호에게 친절했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김상일이 고마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준호를 키우며 외로웠는데 김상일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일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상일은 자신의 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혜진네 가족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출근하는 시간, 준호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 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일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는 혜진과 준호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혜진, 유치원에서 나오는 준호,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김상일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일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학생 시절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상일은 한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태형? 김상일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패 그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형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가족들 사진 다 확보했고 일상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좋아. 그 사진들 나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일은 전화를 끊고 카메라에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일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혜진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 씨, 제가 준호 좋아하는 빵을 좀 샀어요. 혜진은 문을 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제 담근 매실청 좀 드릴게요. 김상일은 웃으며 신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김상일의 눈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훑었습니다. 정우와 혜진, 그리고 어린 준호. 김상일은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김상일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그럼 우리 준호 보려고 왔지. 김상일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깔깔 웃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일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는 동안 김상일은 슬쩍 거실을 둘러보며 집 안구조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상일은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상일은 다시 노트를 꺼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거실 창문 잠금 장치 확인. 현관문 이중 잠금. 준호 방은 안쪽.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21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며 준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김상일은 여전히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혜진네 가족 곁을 지켰습니다. 혜진에게는 든든한 이웃이었고 준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함께 기뻐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혜진의 방에서는 잠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오래된 액정 텔레비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혜진은 이것도 충분히 잘 나온다며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심야 시간대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속보입니다. 경찰이 해외 밀수 조직을 전격 검거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먹으며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 준호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보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준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자. 엄마가 간직하고 있는 낡은 사진첩 속 남자. 바로 아버지 정우였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사진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매와 코, 입 모양은 여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직이 20년 넘게 해외에서 밀수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주요 용의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자막을 읽었습니다. 김기태, 황지혁, 이정우. 이정우.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그것도 15년 넘게 밀수 조직에 가담했다니. 이중 주동자로 지목된 김기태는 20년 전부터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태. 그 이름이 준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기태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준호는 그 얼굴을 처음 봤지만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게 20년 전, 그리고 김기태가 조직을 운영한 게 20년 전.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기차역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날, 오랜 친구를 만났다는 문자. 그 친구가 김기태였던 걸까?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김기태 밀수 조직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김기태, 20년간 해외 밀수 조직 운영, 수십억 원대 범죄, 밀수 조직 해외 도피 생활하며 범행 이어와. 기사를 읽을수록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해외에 있었던 겁니다. 엄마와 자신을 두고 범죄 조직과 함께.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준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밤마다 울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범죄자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용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피해자들의 인터뷰, 경찰의 브리핑.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호는 엄마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엄마에게 아버지가 범죄자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준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청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면회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2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기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가족을 버렸는지,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모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와 정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우 씨. 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밤마다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남편은 범죄자였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갈색 액체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볼게요. 한참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구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과 높은 철조망.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철문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우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했습니다.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눈빛. 정우는 준호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기차역에서 중학교 동창 김기태를 만난 것, 기태가 이미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 협박과 위협,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거절하면 처자식이 다친다던 협박,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날. 기태는 사람을 보내 너희를 감시했어. 20년 동안 내가 도망가거나 연락하면 바로.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아이리버 제품, 20년 전 정우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어폰을 아크릴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정우가 즐겨 듣던 노래.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세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에는 정우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김상일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왜?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김상일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김상일의 시선이 준호 뒤편 구치소 건물을 훑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김상일의 시선이 재빠르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화면에는 구치소 면회 확인증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김상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아저씨, 왜 제 휴대폰을 그렇게 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상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 그냥. 김상일은 말을 흐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상일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김상일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쳐다보는 그 눈빛.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협적인 눈빛.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상일이 사라진 후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김상일은 하필 구치소 근처에 있었을까? 왜 휴대폰 화면을 그렇게 주시했을까? 왜 면회 확인증을 보고 당황했을까? 준호는 아버지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태는 사람을 보내 너희를 감시했어. 감시.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5년 동안 옆집에 살며 가족처럼 지낸 김상일. 엄마를 도와주고 자신을 챙겨준 김상일. 설마 그 사람이.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김기태 밀수 조직 브로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직원 명단, 브로커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준호는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조직은 브로커들을 통해 대상자의 가족을 장기간 감시하며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상일. 15년 전 엄마 옆으로 이사 온 김상일. 실종자 전단지를 보고 말을 걸어온 김상일. 항상 친절했던 김상일.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걸까? 준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를 협박하고 가족을 감시한 범죄 조직의 사람이었다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수건을 건넸지만 준호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졸업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중학교 졸업앨범. 페이지를 급히 넘겼습니다. 3학년 2반. 정우의 얼굴, 그리고 김기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 전체 단체 사진. 30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찍은 흑백 사진. 준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훑쳤습니다. 정우, 김기태, 그리고 뒷줄 끝자락에 서 있는 한 학생.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얼굴, 분명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상일. 준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상일도 정우, 김기태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정우가 사라진 지 5년 후 혜진네 옆집으로 이사 온 것. 1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것.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더 증거가 있을까?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명의의 통장. 준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 1월 정우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300만 원 인출. 그 전 달에도 그 전전 달에도 몇 달 동안 계속된 큰 금액의 인출.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사라지기 전부터 이미 기태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날 기태는 정우를 직접 데려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상일 씨. 어서 오세요. 저녁 드시는 중이었네요. 제가 과일 좀 샀는데. 김상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앨범과 서류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김상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낮에 봤는데 금방 가버려서 아쉬웠어. 준호는 김상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상일도 준호를 응시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혜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요즘 바쁘니? 어디 갔었어? 김상일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탐색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어디서? 강남에서요. 김상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낮에 본 곳이 강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준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습니다. 김상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구치소에 갔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온 걸지도.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말없는 대치. 김상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조심해야 해. 세상이 위험하거든. 특히 함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야.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김상일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습니다. 혜진이 차를 들고 나왔고 김상일은 즉시 평소의 친절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듯 차를 마시며 김상일은 혜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계속해서 시선은 준호를 향했습니다. 감시하듯, 경고하듯. 30분 후 김상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혜진 씨, 힘내세요. 준호야, 너도. 김상일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준호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상일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확히 준호의 방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상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협적인 미소.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키더니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김상일은 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을 감시해온 범죄 조직의 브로커, 그리고 지금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졸업 앨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김상일의 집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김상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감시자처럼. 준호는 커튼을 완전히 쳤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적이었다는 것을.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상일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가족을 감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명확했습니다. 김상일. 그 이름 하나. 면회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표정을 보고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알아낸 것을. 아빠, 김상일이라는 사람 알아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영무원이었어요. 아빠가 사라진 날 엄마를 도와줬던 그리고 5년 후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15년 동안 우리 옆에 살았어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식. 결국 아빠 김상일이 누구예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상일은 기태의 오른팔이야. 중학교 때부터 기태를 따라다녔어. 조직의 브로커야.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준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태가 너희를 감시하라고 보낸 거야. 내가 배신하지 못하게 너희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매달 너희 일상을 학교 가는 모습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쳐갔어. 너희는 바로 옆에서 감시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연락하면 너희가 위험해지니까. 도망가면 너희가 다치니까.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15년. 김상일은 15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감시하고 사진을 찍어 아버지를 협박했던 겁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김상일이 눈치채면 이미 눈치챘어요. 어제 저를 위협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조심해. 김상일은 위험한 놈이야. 기태보다 더 잔인해. 이틀 후 혜진도 함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상일의 정체, 15년간의 감시, 협박. 혜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앨범을 보고 은행 거래 내역을 보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실. 혜진과 정우가 20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자유로운 몸, 한쪽은 수의를 입은 죄수. 혜진은 정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사람, 매일 전단지를 붙이며 찾아 헤맸던 사람,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라졌다면서 결국 가장 깊은 상처 준 게 당신이야. 나는 20년 동안.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나는 매일 밤 울면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올까봐, 혹시 연락 올까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범죄자였어요. 밀수 조직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카메라. 준호는 카메라를 켜고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닷가 사진이었습니다. 1999년 여름. 정우가 어린 준호를 안고 혜진이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선택은 지옥이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너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나였어. 나는 최악의 아버지야. 최악의 남편이고.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도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범죄 조직 속에서 당신은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외국에 있었으면서 도망가면 너희가 위험해져. 김상일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 한 달에 한 번씩 너희 사진을 보냈어. 잘 지내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잘 지내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우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나는 매일 너희 사진을 봤어. 준호가 자라는 모습을, 혜진이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을. 괴롭고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면회실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차역 안내방송과 비슷한 기계음. 정우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소리가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기태를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혜진도 그 방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차역? 정우가 사라진 그 기차역? 혜진은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정우를 찾아 헤매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신고하던 모습. 당신 때문에. 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준호의 인생도 망가졌어요. 우리는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20년간의 고통,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혜진과 준호는 텅 빈 면회실에 남았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희를 어떻게 해야 하니?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를 모아서.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15년 동안 우릴 속이고 감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을. 준호와 혜진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졸업앨범, 은행 거래 내역, 정우의 진술서, 그리고 준호가 몰래 촬영한 김상일의 위협 장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김기태 조직 수사를 하면서 브로커 명단을 추적 중이었는데 이 증거면 김상일을 입건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 후 김상일이 체포되었습니다.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상일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상일은 연행되면서도 혜진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15년간의 거짓이. 경찰 조사 결과 김상일의 집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 혜진과 준호의 일상을 촬영한 것들.
날짜별로 정리된 노트, 시간대별 동선 기록, 그리고 정우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파일들. 김상일은 15년 동안 철저하게 감시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한 달 후, 준호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정우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면회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포기가 아닌 각오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속죄하겠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올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말할게. 용서해달라고. 지금은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어. 혜진은 말없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속죄하고 싶다면 살아나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혜진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가져왔던 그것. 20년 전 아버지가 쓰던 것. 아빠, 이거 계속 간직할게요. 그리고 출소하시면 같이 이 노래 들어요. 약속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를 만졌습니다.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닿을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빠는 꼭 돌아올게. 이번엔 진짜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둘 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다. 가고 싶다. 그때 그 바다. 그때 여름 세 식구가 함께 갔던 그 바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혜진과 준호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짠바람. 2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모래밭에 주저앉아 모래를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습니다. 혜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빠도 피해자였잖아요. 협박당하고 어쩔 수 없었던. 혜진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모두. 준호는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듣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이어폰 한쪽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모자는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음악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모래로 작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함께 손을 움직였습니다. 모래성은 금방 무너졌지만 다시 쌓았습니다. 무너지고 쌓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삶처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바다와 노을, 그리고 옆에 앉은 엄마. 새로운 추억이 기록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을까요?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을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흩어져 있었던 가족.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추억으로 연결된, 아픔으로 연결된 가족. 밤이 되었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2000년대 노래, 정우가 좋아하던 그 시절의 노래.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사라진 아버지, 감시당한 일상, 거짓으로 점철된 15년. 그 모든 것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계속 미워해야 할까?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상처를 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옆집 문을 지나칠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집, 김상일이 사라진 집, 15년간의 악몽이 끝난 곳, 집안. 혜진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20년 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추억을 공유하는 매개체. 준호는 이어폰을 끼고 다시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도 이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부자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20년의 진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협박과 감시, 거짓과 배신,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 하지만 추억은 세대를 이어주었습니다. 음악은, 사진은, 그 바다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끝내 함께 살아가야 할 숙명이었습니다. 흩어져도 상처받아도 결국 다시 모이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15년 후 정우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 혜진은 정우를 받아들일까? 준호는 아버지를 용서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혹은 따로, 그래도 가족으로. 여러분이라면 이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